원화 강세와 대외 불확실성 등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 1월 우리나라가 약 9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13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은 460억 8,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2월 이후 11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 달째 1%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2% 미만인 건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달보다는 0.6%가 올랐습니다. 한편 중국의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0.4로 예상치 51을 밑돌았습니다. 개선세는 주춤했지만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선만큼은 넉 달째 웃돌며 확장세는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주 대상인 1월 HSBC 집계 제조업 PMI는 52.3으로 예상치 52보다 높았으며 2년 내 최고치까지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6만 8천 건으로 직전주에 33만 건에서 3만 8천 건 늘어났다고 미 노동부가 얘기했습니다. 이는 35만 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 예상치보다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이전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년 내 최저였던 것과 비교해볼 때 다소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2월 첫 거래일. 하지만 오늘 변동성이 제법 큽니다. 코스피는 장중한 때 1940선 초반까지 밀리면서 다시 한번 경기선 라인이죠. 121선을 확실하게 깼었는데 현재는 1960선도 되찾고 오히려 플러스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올 들어 처음 수급이 꼬이면서 500선까지 내주었었는데 코스닥 역시 아직 플러스는 아니지만 500선은 되찾아왔습니다. G2의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조금씩 못 미치는 모습이었지만 또 두산 관련 그룹주는 두산건설 유증 소식 속에 크게 부진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코스피가 상승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수급의 변화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도했었는데 현물도 적게 팔 뿐만이 아니라 선물을 1,500계약 정도 팔다가 현재는 그만큼 사주고 있습니다. 결국 불과 몇 시간 만에 선물을 3,000계약 가까이나 급하게 사면서 시장에 지금 플러스 기운이 돌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코스피 쪽 흐름부터 짚어드립니다. 자, 2월 첫날이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이렇게 출렁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개장을 1960선 정도 플러스 출발했었다가 쭉 밀렸었죠. 1940선대 아주 초반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21선을 건드렸었고 하지만 현재는 밑골이 길게 달면서 오히려 개장가보다 더 위로 올라선 플러스 전환까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1965.10 어제 종가 대비 3포인트나 위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인데요. 502.55 역시 코스피와 비슷한 정도의 시점에서 장중 저점을 오늘 한번 찍어줬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500선 아래쪽에서 여전히 우려가 좀 컸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코스닥은 여전히 조금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셈이 될 것도 같습니다. 기관도 거의 지금 매도폭을 없애고 있습니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시죠. 오늘 수출이 분명히 나왔었어요. 이제 1월 수출은 생각보다 좀 괜찮았었는데 지금 여객 쪽에서 달러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지금 거의 7원 이상이나 오르면서 1,096원 40전까지 올라 있습니다. 1,100원까지도 쉽게 올라설 분위기네요. 네, 하지만 엔화의 가치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92엔대 허용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니케이도 나흘 연속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에는 1,200원 안착이 이래저래 쉽진 않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도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첫날이죠. 2월 증시 전망을 대신증권 조윤남 리서치 센터장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은 코스피 조정이 마무리되는 달이 될까요? 1950포인트 언저리에서 가격 메리트 과연 부각될 것인지, 더불어 2월을 삼성전자를 본격 매수할 시점이라고 보시는데 이유와 매수가까지 공개합니다. 이슈 진단 함께하는 금요일입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님 만나보지요. 2월 해외 증시와 따로 놀았던 코스피에 추세 반전시킬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금융지의 탄력이 떨어지고 제품 가격 인상의 약발도 소진되는 이때 내수주에게 희망이라면 정부 정책밖에 없을까요? 일주일간 수익 낼 만한 종목, HN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은 ELK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져서 주가는 바닥권이지만 스마트폰향 공급 추가되면서 밸류 매력은 더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이죠.
네, 1월에 다소 부진했던 우리 증시가 2월 첫날 조금 아찔했었지만 아주 어떤 든든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2월 상승장을 예고하는 분위기일까요? 증권사에서는 2월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특별히 대신증권 조윤남 리서치 센터장님 연결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그 3대 경제권을 생각해 보면 우선 미국 쪽만 보면은 그 부채 한도 상향 시한이 2월 15일이었는데 3개월 연장을 이제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2월 달에는 큰 이벤트 없이 넘어갈 것 같고요. 미국, 중국, 유럽을 전부 다 보면은 1월 달에 과연 그 어떤 소비 심리라든지 경기 회복 기대 심리가 얼만큼 살아났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미국은 ISM 지수, 그 다음에 중국하고 뭐 유럽은 PMI 지수가 중요한데 아마 2월 초반에 다 발표가 되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 지표들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그 기대 심리가 조금 더 많이 눌릴 거냐 아니면 바로 이제 반등을 시작할 거냐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조금 길게 보면은 일단 저는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코스피 조정이 거의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1월 현재 그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도 대략 한 1950선이 주가의 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140만 원을 하회하게 된다면 주가 이익 비율이죠. PER이 8배를 하회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뱅가드 펀드의 물량은 있겠지만 일단 글로벌 펀드에게 있어서 삼성전자가 상당한 어떤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 1950도 같은 그런 어떤 그 측면에서 상당한 가격 메리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국내 수급이든 아니면 글로벌 자금이든 간에 이 매물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단지 수급만의 이유로 장의 추세가 바뀐 적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뱅가드 부분이 분명히 투자자들한테는 그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아직 나올 물량도 많고 그리고 또 기간 단위로도 아직 멀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뱅가드가 그 한국 주식시장을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주식시장을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수급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코스피가 1950을 넘어가게 되니까 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무슨 중소형주들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수급이 다소 악화됐고요. 그리고 글로벌 자금들은 이머징 마켓을, 즉 신흥 시장에 대해서 그 펀드로 돈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유리하게 잘 안 샀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엔화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실제로 그 일본과 수출 경합이 많은 어떤 우리나라가 조금 우려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엔화와 엑스가 한동안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140만 원, 코스피 1950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자금들 외국인 수급도 1월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대략 코스피가 1950을 하회하게 되면 연기금 보험사들이 이제 일정 부분 그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이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주가는 유동성 때문에 소재다, 산업재다, 금융, 하다못해 증권주라도 올랐는데, 실제로 작년 그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의 이익 개선은 거의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 전망의 하향 조정, 그리고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였다, 이런 어떤 실망감들이 일정 부분 매물 압박을 만들었는데요. 2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러한 매물조차도, 그런 매도 압박조차도 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재라든지 산업재, 그 다음에 금융, 즉 철강, 화학, 조선, 기계, 건설, 해운, 항공, 그 다음에 은행, 증권까지 이러한 주식들이 대략 단기 이익 개선의 어떤 증거가 나타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2분기를 훨씬 더 지난 이후에 실적 개선이 나타날 텐데 그 동안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1월이든 4월이든 7월이든 일단 분기 실적들이 미리 알려지는, 조금씩 파악되는 그러한 시기에는 일정 부분의 어떤 그 매도 압박이, 매물 압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기 모멘텀은 이미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 7.9%가 확인이 되면서 작년 3분기 7.4%의 경제 성장률이 바닥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대략 아마 한 4월, 7월로 가면서 이제 분기 단위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8% 이상의 수치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기대치를 굉장히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전인대 자체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중국의 월간 단위 PMI, 중국의 결국은 이 PMI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들을 더 강화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대 이후에는 뭐 일단 중국의 투자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속될 가능성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세적으로 보면은 원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겠죠. 그 얘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즉 연말로 갈수록 원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간에 이제 그 굴곡은 있겠지만 경기 회복 기대 심리가 지금보다 더 커진다. 경기 회복의 증거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원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겠죠. 그리고 엔화는 달러는 지금보다 더 약해져 있을 텐데 그것이 구간 이렇게 잘라보면 2월 한 달 동안은 엔화 약세가 멈춰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엔 환율로 보면은 대략 한 100엔당 한 1170원 뭐 그 정도 수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한 2월 한 달 동안 멈춰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일단 그 일본의 어떤 양적 완화를 이제 내년으로 넘겼죠. 그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발언들이 최근엔 수위가 좀 약해지고 있고 일본의 어떤 그 중앙은행 총재의 선임 얘기가 아마 3월 달서부터 나오게 될 텐데 그때서부터 다시 엔화 약세가 또 다시 이제 빨라지더라도 지금 2월 한 달 동안은 일단 엔화 약세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원 달러 환율도 뭐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약간 횡보하는 국면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올 하반기 뭐 3분기를 넘어가게 되면 수출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IT 그리고 현대차와 같은 이제 자동차겠죠. 그래서 IT 자동차가 환율이 지금보다 더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접어들 텐데 실제로 영업이익을 늘려가기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IT 자동차를 만약에 수출주라고 하고 나머지 소재 산업재를 뭐 수출주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의 주식이라고 보면 삼성전자 혹은 현대차가 환율 환경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빨리 늘어가지 못한다는 상황이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는 상황을 꼭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2005년, 6년, 7년에도 주가가 3년 동안 추세적으로 오르면서 코스피 2,000을 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고 삼성전자의 성장은 오히려 역성장을 하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출주가 안 된다고 해서 꼭 뭐 코스피가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원달러 환율이 원엔 환율이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뭐 코스피가 갑자기 약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미국 경제 지표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강하게 위쪽으로 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재정절벽 이슈, 그러니까 세금 감면을 연장해 줄 거냐 아닐 거냐, 또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시킬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사람들의 소비 심리,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활동들의 위축, 경기 회복 기대 심리를 다 누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뚜껑이 조금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얘기하는 억눌린 수요, 펜트업 디맨드가 결국 미국의 2월, 3월, 4월 지표를 개선시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뭐 2월 한 달만 보면 특히 지금 벵가드의 물량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월 증시 전망이에요. 현 시장에 따끈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이슈 진단 시간 가져보죠. SPM의 김영진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 뭐 1910선까지 안 가고 30선 부근에서 이제 반등 포인트를 잡아줬는데 여전히 상승 추세는 아니다 싶은 것이 오늘 또다시 장중에 한번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이제 그 헤드앤숄더 그 패턴의 연장선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지난주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동평균선들이 뭐 대부분이 이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1950포인트에서 1970포인트까지가 거의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밀집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아래쪽으로 보면 한 201선이 또 위치하고 이전 저점이 1930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급락이 나타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기술적인 흐름은 약간 좀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밑에서 올라왔다라고 해서 그것이 크게 또 올라가기가 힘든 것은 위에 또 저항선들이 밀집돼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월에도 이러한 기술적 흐름이 큰 흐름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었었는데 2월 초반에도 그러한 흐름이 또 작게 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큰 흐름 속에서도 조정 구간에서 반등이 만들어진 다음에 2월 초에 작은 흐름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두 번이 겹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을 오늘은 좀 저점을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바로 또 돌아선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우나 나스닥, S&P 모두 다 5일선 이탈한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또 조정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상승할 때 뭐 디커플링이 나타났지만 조정한다고 그래서 뭐 이 디커플링으로 우리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여건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다우나 나스닥이 조정을 좀 더 받을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모멘텀으로 바로 또 돌려 세운다라고 한다면 신고가를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 다우나 뭐 나스닥 때문에 내린다 뭐 거기에 하방 압력을 받는다 이렇게 좀 말을 또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다우나 나스닥이 바로 이제 돌려 세우면은 신고가를 내고 우리 같은 경우 또 계속 이 디커플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뭐 조정폭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전저점을 깰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커플링이 과연 2월에도 달라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 해서 보수적인 접근만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뭐냐면은 이러한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 한번 도달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국 시장에서 그동안 못 오른 폭을 이렇게 한꺼번에 만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 종종 나타났었다는 그 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보수적 관점은 유지를 하되 너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2월에도 디커플링은 지속될 수 있지만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등장하면 또 곧바로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럼 기대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1월 달 짓눌렀던 거는 뭐 실적 또 외국인 비롯한 수급 또 환율 이런 것들이었는데 실적 시즌은 거의 끝이 날 것 같고요. 그렇죠. 실적 시즌은 이제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나타나는 뭐 신고가 흐름 같은 것이 뭐 GS 홈쇼핑 같은 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저런 것이 뭐 여기서 이제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휘날레 장세를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2월에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악재의 강도가 완화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호재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1월 달에 많이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악재가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강도는 많이 약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월에 정치적인 이벤트 같은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명확히 결론을 내기 힘든 문제라는 점은 다들 인식을 하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분위기를 형성을 시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필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분위기가 어떻게 발전이 되는가 이것을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뭐 들어선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는데 약간 좀 너무 늦습니다. 마지막 주죠. 결국 인수위 쪽에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오는 그런 또는 뭐 정부 기관에서 간헐적으로 나오는 그런 간접적 영향밖에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외부 쪽의 정치적 일정이 오히려 좀 관심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일이죠. BOJ 정책회의가 있는데 우리가 뭐 FRB 정책회의도 아니고 BOJ까지 또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런 부담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14일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이유는 15일하고 16일 사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있죠. 항상 이 회의 이전에 나오는 설전이 이번에도 반복이 되고 있고 그 바로 직전에 BOJ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쪽을 관심을 갖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엔화 약세 유도 정책 계속 지속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제 여건이죠. 꼭 수출을 더 하겠다라기보다도 지금은 엔화가 외부에 나가서 어떤 자본 이득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 유도 정책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중국이 바로 여기서 반발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죠. 벌써부터 분위기 잡아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15일, 16일까지는 이러한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일방적인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탄력은 둔화되지 않을까. 그것이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절상 압력 그동안에 계속 받아왔죠.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인데 우리보다 좀 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이 오히려 뭐 우리 쪽을 위한 그런 발언은 아닐지언정 일본에 좀 반발하는 그런 발언들이나 그런 정책을 취할 때 우리에겐 좀 도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처럼 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또 특별히 어떤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만 분위기가 한번 환기되는 정도의 효과는 과거에 있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탄력은 많이 약화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이 다보스 포럼 마무리됐는데 그때도 한번 이쪽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왔었죠. 엔화에 대해서요.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나오는 코멘트는 강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이 엔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1차적으로 그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절상하고 요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011년 그 일본 재난 이후에 또 이 유로존 사태와 겹쳐서 나타났었던 2차적인 절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이 절상 두 번째 절상된 그 수준까지는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양보할 수 있는 자리까지 어느 정도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처럼 지금 해외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유로존 쪽이나 미국 쪽에 있는 일본하고 경쟁하는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를 놓고 봤을 때 우리 현대차나 뭐 기아차 같이 안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뭐 BMW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신고가 흐름, G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흐름 같은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조금 더 진행될 수는 있다. 좀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일정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탄력은 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 일정을 봐도 그렇고 또 지난해 9월 이후에 속도가 너무 빨랐었다. 이 점을 놓고 봤을 땐 상대적으로 좀 악재로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 강도는 좀 적어질 그럴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좀 궁금합니다. 소재 산업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까 자동차 얘기하셨는데 IT는 2월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무엇보다 그래도 이제 환율의 여파는 2월에도 있을 것이야. 1월보다 조금 덜하겠지만 피해가자라는 측면에서 내수주 추천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새 정부 들어서면 이제 추가적으로 곧바로 가격을 뭐 두 번째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죠. 지금 IT나 자동차나 내수 이쪽 업종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종별로 이 펀더멘털적 요인에 의해서 이 환율에 크게 반응하는 쪽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런 모습 속에서는 뭐 크게 올라간다, 이 강한 강세장을 연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하방 경직성은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방 모멘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성이 생기면서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 현대차 4분기 실적 IR 내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성장성에서 탄력이 많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미국 시장 쪽에서의 점유율 문제 한번 현대차 쪽에서 내놓은 그 수치로 놓고 봐도 미국 시장이 자체적으로 한 4.6%가 시장이 커지는 그 상황에서 현대차는 4.4% 정도밖에 증가를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 MS 증가 자체를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유럽 시장은 약간 좀 위축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2.3% 정도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는 예상 판매 수치가 한 6% 정도가 감소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성장성에는 우려되는 점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IT 경우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IT 쪽의 경쟁력 문제나 이 탄력성의 문제가 항상 거론이 되고 있는데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 쪽에서 이 하이엔드급이 아니라 미드나 로우엔드급 쪽에서도 경쟁에 맞불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결국 이제 스마트폰 쪽도 중국 화웨이하고 맞붙어가지고 치킨 게임 양상으로 진행을 시키겠다. 이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가 2위 업체가 아니라 1위 업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폰 산업에 대해서 자꾸 이 하드웨어적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스마트폰 산업이 여태까지 좀 전체적인 산업을 이끌어 왔었던 것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었다. 결국
이노베이션이란 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좀 질릴 정도가 됐는데 그 이노베이션이 별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갔다는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로우엔드급 이쪽으로 삼성전자가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제품이 나타나거나 신제품 효과 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어떤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예측보다는 이제는 점검이나 확인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이 동반되어야 될 것인데 결국 스마트폰 쪽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면이 가만히 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성장성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내수 관련주 쪽 이쪽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내수 정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텐데 과연 주식시장 쪽으로 전반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하는 그런 것이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채권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쪽이 어느 정도 내수 부진을 얼마나 회복시키는지 이게 중요하게 포인트로 작용이 될 텐데요. 그러한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 환율 쪽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환율 쪽이 지금 1,050원에서 오늘 1,090원의 밴드를 좀 상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외국인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느냐가 바로 주식시장으로는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될 테고요. 또 하나는 펀더멘털 쪽으로 말씀을 드렸을 땐 정책적 효과가 이 금융주 쪽으로 주는 그 완급 조절의 효과가 어느 정도로 강하게 반영이 될지 이 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주가가 금융주 쪽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 M&A의 이슈가 반영이 됐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상품 효과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거래량 증가 효과가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일단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금융지주사나 보험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추후적으로 사후적으로 이제 확인이 될 테고요. 증권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만 놓고 봐도 되는데 어느 정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완벽하게 실적에 개선이 될 만큼의 증가폭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금융주 쪽도 일단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금융주 쪽에 업종 대표주 쪽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삼성증권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보통 저점이 46,000원에서 위쪽으로 한 58,000원 정도의 이제 밴드를 형성을 하는데요. 오늘 저점이 한 55,000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이 정도가 한 1차적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삼성증권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금융주도 그 정도 시세의 조정에서는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단계 더 조정을 받는다면 52,000원대가 한 2차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 삼성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리다가만 이 내수주 상승의 강한 모멘텀이었었던 이런 제품 가격의 상승 효과 이제는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되기 힘들다 이 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많이 올렸고 이미 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 또 새 정부 들어서는 임시에서는 이제는 그런 정책이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수주 쪽에서 단순히 이런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올라왔었던 그쪽에 대해서는 서서히 이익 실현할 때가 됐었고 그것은 제가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던 실적 발표 시즌에 이런 신고가 개별제로 쪽으로 매도 현금화를 하자 이 말씀하고 겹친다. 중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신고가 개별 재료 있었던 그런 종목들 예를 들면 지금 뭐 GS 홈쇼핑 같이 이렇게 피크를 치는 그런 종목들을 좀 팔고 그럼 결국에 금융주는 조정 시에 살 거라고 하셨으니까 비중 유지하면서 현금 비중이 또 늘어나는 건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현금이 40%였었는데요. 네, 신고가 개별 재료 이제 10% 선까지 실적 발표한 종목들은 모조리 다 현금화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현금이 50%로 좀 늘어나겠죠. 그렇다면은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이렇게 늘어난 현금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제부터는 저는 금융주를 포함해서 IT 화학산업재 지수 관련주 쪽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이 193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은 1910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신뢰가 좀 쌓여가고 있다. 이 점을 놓고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2월에 악재가 크게 발생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완화될 수 있다는 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절대 지수별로 분할 매수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지수별로 그러니까 분위기를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이 지수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트레이딩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필요하다. 결국 1930포인트 대 오늘 저점대에서는 현금을 한 1, 20% IT나 화학산업재 아니면 금융 쪽에
지수 관련주 쪽으로 투입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그것을 깨고 내려가더라도 공포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트레이딩 매수로 현금 비중을 줄여가면서 주식 비중을 높여갈 때가 2월의 기본적인 전략으로 좀 세울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이 어느 정도 좀 잡혔으니까 지금 요 정도 구간대 한 1930 정도에서도 지수 관련주 좀 들어가서 트레이딩 하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난주에 1910선 정도 기다렸다가 사자. 요거보다는 지수대가 조금 올라간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올라간 것이고요. 아. 또 현금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현금 50%까지로 비중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는 장이 2월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금 비중 적절하게 유지되는 건 한 30%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월 또 이슈로 본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주셨던 분은요. SPM의 김영진 대표님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일주일 정도 호흡으로 봤을 때 수익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하루하루 얘기를 들어봐서 저희가 모아가지고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이어리부터 펼쳐보죠. 자, 현재 매일 한 분씩 해서 다이어리 쓰고 있는데 이 왕관이 한번 주인을 찾아가더니만 주인이 바뀔 생각 않고 있습니다. 박준 과장님의 에버다임이 계속해서 왕관을 지금 사수하고 있는데 6,000원 언저리 121선 부근에서 5%대 수익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자, BH가 사실은 급락한 다음에 곧바로 추천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급등, 오늘도 밑골이 달면서 역시 강하다라는 인상 두고 있습니다. 2등으로 유일하게 또 그 다음 종목으로 플러스를 내어주고 있고요. 약간 안타까운 것은 이제 루멘스하고 로만손인데 로만손이 오늘 9,000원대까지 밀리면서 손절가 터치해버렸습니다. 수급과 실적 보고 들어갔는데 수급이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꼬이는 것 같고요. 루멘스는 지금 마이너스 6%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가로는 약간 밑꼬리가 그래도 달려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어제 또 급등하더니 오늘 약간 밀린다 싶었는데 밑꼬리는 LED 쪽에 달리네요. AP 시스템은 소폭이지만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에버다임 추천해 주셨던 박준 과장님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왕관을 쓰고 계시니 그야말로 축하를 드릴 일인데 다만 한 가지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은 왜 6,000원 121선 라인을 시원하게 뚫고 가지 못할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림 자체가 N자형 어떤 패턴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그림이라고 좀 받아들여도 좀 이해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찌 보면 6,000원 부근에서 이제 뚫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물량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기관 매수는 들어오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지 못하느냐라는 관점은 역시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평가 탈피 국면에 이제 기존에 이제 낙인되었던 그런 에버다임의 종목들이 다소 탄력감을 부과하기에는 과거에 어떤 선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이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정상적인 과정의 진행형의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5,500원대에서 6,000원 길이 500원 길이만큼 상승했고, 그 다음에 지금 5일선까지 지금 내려가는 시점에서 다시 이제 다음 주에 좀 기대를 좀 해도 되겠죠. 다음 주 패턴이 이어간다라면 그래서 500원 길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 자리는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크게 변동성이 나와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덜하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좀 들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겠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왕관을 쓰게 만들어준 에버다임에 대한 AS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종가 정도 혹은 현재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얘기를 한 종목 들어보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일단은 이번 주는 좀 산업재 섹터 성격이 강한 종목이었다면 다음 주를 겨냥하는 거는 IT 쪽에서 좀 골라보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종목은 ELK입니다. ELK가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이 17,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림상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25,000원을 작년 11월에 찍고서 계단식 하향을 가다가 지금 차차히 하방 경직을 다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요. 작년 11월부터 해서 하락 5파가 좀 진행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2주 정도를 쭉 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매력도 좀 발생하는 구간이고 여기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보자면 태블릿 PC, 삼성전자 향이죠. 그래서 출하가 좀 증가되면서 올해 매출 상향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 다만 작년 4분기 실적은 큰 기대는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4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됐고요. 그것이 일단은 시장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기반영률로 접근하신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윈도우 8에 대한 점유율 확대 지연에 따른 그런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하지만 과도한 하락이고 전체 매출이 20%밖에 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민감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스마트폰 향 공급 추가 예상에 따른 그런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때가 아닌겠느냐 해서 지금은 다소 17,700원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만간 계단식 상승을 갈 수 있는 자리도 괜찮고요. 모멘텀도 가미가 되어 있고 이제 1분기서부터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이는 길만 남지 않았느냐. 단기보다는요 좀 중기로 접근하시는 전략을 좀 취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목표는 2만 원까지 잡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까지 한 1,600원 정도 여유를 좀 밑으로 두고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분기 실적 안 좋아서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거다. 왜?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이제는 사들어 가야 될 구간 ELK 추천 주셨고 목표가는 2만 원이었습니다. 왕관 뺏기지 않길 기대할게요.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 박지훈 과장님과 만나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다시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덜 사요. 예, 오늘 아주 변동성이 선물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 나오고 있는데 60선 정도를 지키면 다행일 뿐이게 하지만 코스닥에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가면서 코스닥이 잘하면 플러스로 끝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IPO를 잡아라 시간 오늘 특별히 마련해 보았는데요. 동양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차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권영문 차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였던가요? IPO 또 소개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먼저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전략도 한번 주셨으면 해서요. 사실 2월도 됐고 했는데 오늘 또 코스피는 한번 크게 출렁였었고 코스닥은 올 들어 처음 500을 깨니까 어머 코스피도 안 되고 코스닥도 같이 안 되나 봐라고 생각을 했는데 2월은 어떨까요? 전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수급적인 측면에서요. 네, 작년 같은 경우가 이슈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많이 출렁거렸다라면은 올해 들어서는 연초부터 수급적인 변수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최근 들어서 유로화 강세로 인해서 캐리 청산으로 인한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는 네.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뭐 남유럽 실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리 독립 요구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마냥 뭐 유로화 강세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러한 캐리 청산으로 인한 변동성도 향후에는 좀 줄어들 공산이 크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이제 뱅가드 물량 출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부분들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수급적인 변수로 보여지겠는데요. 이러한 뭐 캐리 청산이라든지 뱅가드 물량 출회라는 이런 수급적인 변수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변동성 부분이 좀 남아 있을 거다. 네.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라면은 전략을 좀 캡이 작은 스몰 캡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뱅가드 물량도 여전히 나올 거고 이제 유로 캐리 트레이드로 들어왔던 자금도 같이 좀 나갈 수 있는 2월 수급이 조금 큰 그림에서 약해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중소형주 보는 2월로 잡자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그래도 물론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고 뭐 호재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1월보다는 조금 나은 분위기를 많이들 점치셔서요. 그래도 뭐 막 이렇게 중소형주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한데 너무 막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뭐 판단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뭐 2월 설 연휴를 또 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상당히 수급적인 국내에서 현재 뭐 국내 시장 버티고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연금 매수 외에는 실상 뭐 개인들 매수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기관들 매수까지도 사실은 좀 기대해 보기엔 좀 힘들 구간이 아니겠나. 연금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에 하락할 때 이제 싸게 사들이는 그런 전략이 주요인데요. 그래서 시장을 견인할 만한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럴 때는 잠시 좀 KB 작은 종목들로 피해가는 것도 뭐 지혜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나마 시장 전략을 들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IPO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이센스라는 종목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뭐 다행히도 엊그저께죠. 수요일날 상장이 됐고 얘기하신 가격대가 와서 편입이 됐습니다. 그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은 잠시 후에 얘기를 들어보고요. 당장 오늘 금요일인데 다음 주 진짜 이제 2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 상장하게 되는 기업들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다음 주 화요일날 LED 패키징 과 그다음에 모듈하는 우리 ENL이라는 종목이 상장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틀 있다가 목요일 날 그 반도체 부품 가공 및 세정,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제조를 하는 아이원스라는 종목이 또 목요일 날 상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 중에서 우리 ENL을 주목하고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LED 쪽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우리 ETI가 주요 주주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33% 이상의 지분. 네, 공모 후에 37.68% 보유를 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 LED 분위기가 참 좋고 또 어떤 전문가는 이제 루멘스 추천하시면서 LED가 올 한 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LED 쪽을 조금 주목하시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LED 업황에 대한 얘기들부터 좀 종목 소개를 드리면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이 종목 LED 패키지와 그다음에 모듈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공모 후에 우리 ETI의 지분이 37.68%로 우리 ETI의 자회사 성격인 종목입니다. 3분기 기준 매출로 본다라면은 작년 3분기죠. 네. 태블릿 PC 쪽 매출이 56.32%가 되어서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모니터가 약 20% 정도, 그리고 노트북이 15% 정도, 그리고 기타가 한 7.7% 정도를 매출 비중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좀 이 종목의 사업에 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LED 밸류 체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한번 실어 봤는데요. 우선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삼성 반개 그 LED 밸류 체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LG 그룹 쪽 반개 LED 체인이 있는데요. 네. 우선 삼성 쪽을 본다라면은 그 LED 칩을 삼성전자라든지 뭐 서울 옵토 디바이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만 회사라든지 여타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LED 칩을 패키징 업체가 받아서요. 패키징으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네. 패키징을 해서 거기에 이제 루멘스라든지 뭐 말씀하셨듯이 네. 그 루멘스, 루미마이크로, 그다음에 서울 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패키징을 해서요. 네. BLU 업체인 한솔 LCD라든지 태산 LCD 쪽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LCD 모듈 회사인 뭐 삼성전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트 업체인 삼성전자, 이렇게 TV 모니터 업체로 납품이 되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윗줄이 삼성전자 라인이고 맞습니다. 밑줄이 이제 LG전자.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동사가 속해 있는 LG 반개 쪽 밸류 체인을 보게 된다라면은 우선 칩은 LG 이노텍이라든지 서울 옵토 디바이스, 이건 비상장 종목이고요.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칩을 만들게 되는데 이 칩을 받아다가 우리 ENL이라는 회사가 패키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희성전자 뉴옵틱스라는 회사에 BLU 하는 회사에 납품을 하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납품이 돼서 LG전자에 납품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태블릿 PC 쪽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그 아이패드 쪽에 납품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LED 업황 흐름을 몇 년 전부터 한번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왜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관심을 받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2010년도에 LED 사파이어 인곳이 쇼티지가 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파이어 테크가 실적이 급증을 했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는 우리 ENL 매출 원가율이 96%나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자를 봤는데요. 네. 이후에 LED 사파이어 인고 공급이 늘면서 가격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2012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했을 때 동사의 매출 원가율은 91%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사파이어 테크는 작년 3분기 기준 적자 전환을 했고요. LED 조명 시장 진출을 신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예상 매출이 5,200억 그리고 영업이익 350억, 순이익 24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가이던스는 매출 6,200억에 영업이익 540억 그리고 순이익 32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모가 4,9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가이던스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퍼가 6.3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이 좀 비슷한 예. 그 삼성 반개 LED 패키징 업체인 말씀하셨던 루멘스 시총이 예. 지금 약 3,200억대라고 정도인데요. 네. 동사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 2,013억 이기 때문에 상당히 싸다 이렇게 네.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상장 후에 유통 가능 물량은 58.6%고요. 그렇지만 LG 디스플레이의 17.75% 보유 지분은 유통 가능 물량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은 전략적 지분이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 물량은 23%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 기타 주주 1.47%랑 그다음에 공모 주주 한 약 22% 정도밖에 예. 유통 가능 물량이 없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어떻게 공모가가 아까 4,900원이라고 하셨고 지난주에도 이제 아이센스가 편입이 됐는데 가격대를 조금 미리 주시겠어요? 네, 기관 수요 측과 그다음에 개인 청약 이후에 네.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 좀 과배정되는 물량들이 첫날 출회가 된다라면은 매수 네.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모가 4,900원 기준 시총 2,013억인데요. 네. 4,900원 이하 포함한 가격이죠. 네. 이하에서는 매수에 가담해도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ENL 다음 주 유망한 IPO로 얘기하셨고 가격대도 4,900원 미치면 자동 포트에 편입을 시키겠다고 의견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 포트폴리오 상황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많지 않아서 급하게 아이센스 정도만 성kap셀 정도만 AS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센스 포함해서 DPC 성kap셀 원래 잘 달리고 있고 조선향의 약간 탄력은 여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센스 편입이 일단 되었고 저는 사실 아이센스 얘기도 듣고 싶지만 성kap셀 DPC는 뭐 21선 잘 타고 있고 성kap셀이 전일 급등하면서 또 한 번의 레벨업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성kap셀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 내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요. 차트 보시게 되면은 작년 말에 한 단계 리레이팅이 되고 난 다음에 옆으로 붙이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 초에 들면서 이제 거래 실으면서 전고점 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까지 지속 홀딩하면서 좀 수익 극대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센스 편입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포트폴리오가 조금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LED 패키징 쪽 LG전자 향 기업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IPO를 할 예정인 우리 ENL이 가격대 적당한 4,900원 미치면 편입을 하겠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자, 이상 IPO를 잡아라 동양증권 권용우 차장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2, 3분 뒤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가겠네요. 잘하면 외국인들이 오늘 1,500계약 선물을 팔았다가 그만큼 샀다가 다시 지금 1,200계약 이상 선물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 코스피가 오늘 종가를 만들 것 같습니다. 기관의 코스닥 사랑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코스닥 플러스 만들지도 지켜보시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